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말 아주 많이 쓰죠. 저 혹시 그동안 귀에서 멀어졌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들어갈 그 조그마한 자리까지도 없어진 것은 아니겠죠? 저 그 자리 다시 들어갈게요. 조금만 내주세요.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도어스 중에서 Light My Fire,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커럴 소사이어티의 연주와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런 조그만 자리까지도 없었다고 하면 제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반갑네요. 오랜만에 오니까요. 사람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익숙한 것에서 떠나봐야지만 그 낡고 익숙하고 친근해서 가끔은 지겨운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고요. 여기 스튜디오 안에 제 자리에 커다란 탁자가 있는데요. 이 탁자 안에 빌로우드 천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한번 누군가 이걸 좀 빨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누가 뭘 흘리고 뭐 음료수에 좀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게 참 반갑네요. 오랜만에 와보니까요. 물론 홍동식 PD도 반갑고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그리웠고요. 자, 다음 곡 꼬마들의 목소리 띄워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화정사동의 김은진 양 신청해 주셨죠.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에서 이정훈 학생이
이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친구 병현이와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만화 영화죠. 아주 귀여운 생쥐들이 나오는 An American Tail 중에서 Somewhere Out There 띄워드립니다.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놀래라. 너 국어시험보다 왜 갑자기 사전을 찾니? 모르는 낱말이 많아서. 우선순위 국어 한자어 몰라? 국어의 반은 한자어잖아. 한자어는 국어시험의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국어 한자어. 도서출판 비전. 특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 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우리 젊은 날엔 우정이 있다. 향기가 있다. 느끼고파 이 순간에 너의 향기.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내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엑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Sooner or later you're gonna be mine. Sooner or later you're gonna be fine. Baby, it's time that you faced it. I always get my man. Sooner or later you're gonna decide. Sooner or later there's nowhere to hide. Baby, it's time, so I waste it in chatter. Let's settle the matter. Baby, you're mine on a platter. I always get my man. But if you insist, babe, the challenge delights me. The more you resist, babe, the more it excites me. And no one I've kissed, babe, ever
bites me again. If you're on my list, it's just a question of when I get a yen, then baby, amen. I'm counting to 10, and I'm gonna love you like nothing you've known. I'm gonna love you when you all alone. Sooner is better than later, but lover, I'll hover, I'll plan. This time I'm not only getting, I'm holding my 마돈나가 딕 트레이시에서 가수 브래들리스 마호니 역을 맡고 영화 주제곡을 그녀가 직접 불러서 6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곡 Sooner or Later를 신청합니다. 하면서 대구, 동구, 괴전, 이동에서 문수미 양이 엽서 보내주셨네요. 수미 양 잘 들으셨어요? 바로 그 곡이었어요. Sooner or Later, 영화 딕 트레이시 중에서 마돈나의 노래였습니다. 자, 광고 나가기 전에요. 제가 On American Tail 중에서 Somewhere Out There 띄워드렸잖아요. 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엽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연이 있는데 서울 성동구 행당일동에서 정현주 양이 국민학교 때부터의 단짝인 경숙이의 19번째 맞는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한다고 아주 축하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오늘이 고3의 100일 되는 날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만큼 취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100일 좀 하시고 그런 거 이제는 촌스러운 일이잖아요. 여하튼 경숙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 곡도 생일 축하곡 모아봤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사동의 홍인표 학생, 그리고 부산 중구 영주 일동의 김은미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모베러 블루스 중에서 신더 윌리엄스가 영화 중에서 직접 불렀죠. 할렘 블루스입니다. You can never tell what's in a man's mind. And if he's from Harlem, there's no use of even trying. Just like the tide, his mind comes and goes. Like much weather when he'll change. Nobody knows, nobody knows. The man I love, well, he just turned me down. He's a Harlem Brown. Oftentimes I wish that I were in this ground, 6 feet underground. He idolized me as no other could, no, no. Then he surprised me, leaving me a note saying he's gone for good. And since my sweetie left me Harlem, well, it ain't the same old place. Though 1,000 dandies smile right in my face, I think I'll move some homemade hooch and go out for a lark, just to drive up these mean old
Harlem Blues. You can have your Broadway, give me Lenox Avenue. Angels from the sky stroll seventh, and for that, thanks I do. From Madam Walker's beauty shops to Old Road System too, that made those girls angels without any doubt. There are some spots up in Harlem where I'm told it's sudden death. So let somebody see you, even stop to catch your breath. If you've never been to Harlem, then I guess you'll never know the power of these mean old Harlem Blues. There's one sweet spot in Harlem known as Drivers Row. Ditty folks, some call them. One thing you should know is that I have a friend who lives there. I know he won't refuse to put some music to my troubles and call them Harlem Blues. Same old place, though 1,000 dandies smile right in my face. I think I'll move some homemade hooch and go out for a lark, just to drive up these mean old Harlem Blues. There's one sweet spot in Harlem known as Drivers Row. Folks, some call them. One thing you should know is that I have a friend who lives there. I know he won't refuse to put some music to my troubles and call them Harlem Blues. To put some music to my troubles and call them the Harlem Blues.
자, 여러분 세 곡을 연달아 들으신 기분 어떠세요? 할렘 블루스에 이어진 곡은 영화 Give My Regards to Broad Street 중에서 No More Lonely Night 연주로 들으셨고요. 또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Back to the Future 중에서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The Power of Love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민영이의 1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서울 동대문구 제기 1동에서 박보연 학생이 보낸 그 편지에서 골라서 제가 The Power of Love 띄워드렸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자, 아주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 이야기 보따리가 가득가득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최대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성일 씨 오늘 소개해 주시잖아요. 사실은 원래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8월 초에는 꼭 해드려야겠다고 맹세를 했었으나 정임씨께서 연수도 가시고 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뵐 수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저는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여러분들께서 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서두가 이렇게 긴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성급하신 분들께서는 작년에 했었던 공포 영화를 또 우려먹으려는군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한 번 한 것을 안 하는 체질인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작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끔찍하게 봤었던 영화 3편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금년에는 제가 막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는 보다 보면은 왜 세계 역사상 도저히 풀리지 않는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빗대어서 프랑스 영화 잡지인 허비디 시네마에서는 영화 사상 7대 미스테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찍었을까 궁금할 만한 장면들을 뽑아놨는데 얼핏 여러분들께서는 헐리우드의 SFX 영화를 또 뽑았겠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화 기술자들, 특히 전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최근에 완성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트루 라이즈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라운 촬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트루 라이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영화에서는 영화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해리 전투기를 공중에 띄워놓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SFX 컴퓨터 그래픽스가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 카메라 어디 숨겨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서 카메라를 360도 돌려가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뒤져보면 못 찾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미스테리는 사실은 이 영화들을 보면서 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무리 비디오로 다시 한번 리서치해봐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 영화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 뽑은 영화는 이것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터인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평을 통해서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 특수 촬영 중에서 특수 촬영은 아닙니다. 카메라 렌즈 중에서 줌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 렌즈를 쓰게 되면 제가 멀리서 정은임 씨를 딱 바라보다가 줌 렌즈를 딱 돌리면은 정은임 씨의 얼굴이 제 바로 앞에 딱 다가와서 클로즈업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렌즈가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장면을 가까이 당겨서 보게 만드는 것이 줌 렌즈인데요. 마이클 스노우라는 캐나다의 실험 영화 감독이 찍은 트랜지션 이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평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영화 상영 시간은 실험 영화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고작 45분 정도의 길이에 불과한데요. 이 영화가 놀랍게도 직진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45분 동안 계속 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맨 첫 장면이 나타나면 작은 방에 정사진처럼 카메라가 딱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관객들이 1분, 2분이 지나도록 카메라가 계속 서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데 주의 깊은 관객들은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카메라 이동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창문을 지나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서 방과 방을 지나 계속 방을 지나다가 야외로 나가더니 야외에서 정원을 지나 가로질러 고속도로를 지나서 바닷가에 이를 때까지 카메라는 45분 동안 쉴 사이 없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장면에 대해서는 헐리우드의 전문 촬영 감독들조차도 도대체 이것이 중간에 카메라를 스톱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릴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줌 렌즈가 아무리 확대되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4배수로 들어가서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을지언데 마이클 스노우는 도대체 무슨 요술을 부렸길래 45분 동안 줌 촬영하는 것이 가능했었을까를 내내 분석했는데도 결국 대답이 나오지 않았고, 또 캐나다의 실험영화 감독인 이 마이클 스노우는 아직까지도 이 기적의 촬영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열혈 영화광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한번 이런 장면에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제임스 캐메론 감독이 트루라이즈를 찍었던 그 제임스 캐메론 감독이 15살 때 자기가 영화를 해야겠다고 각오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다름 아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우주 오디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렸을 때 무슨 영화를 보고 나는 영화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수많은 헐리우드 키드들이 계시겠지만 제임스 캐메론은 좀 다릅니다. 이 친구는 2001년 우주 오디시를 보고 나오자마자 당장 책방에 달려가서 SFX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사다 드려 정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6mm 카메라를 들고 스페이스 오디시를 찍으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될 리가 없죠. 하지만 제임스 캐메론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터미네이터 2편에서 기어이 스탠리 큐브릭을 뛰어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니, 자, 도전은 가까운 데서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로 뽑은 영화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그 소련 감독, 구소련의 타르코프스키가 찍은 거울이라는 영화입니다. 비교적 우리나라에는 그 노스탈지아나 세크리파이스 희생이라는 영화, 또는 안드레이 르블레프에 비해서 거울이라는 영화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사실 거울이라는 영화는 수많은 감독들이 나의 가장 감명 깊은 영화라고 뽑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감독 중에는 집시의 시간에 에밀 쿠스트리차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찍은 배용균 감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헐리우드가 SFX를 아무리 동원해도 찍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아주 맹세코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 도중에 어머니와 한여름을 지냈었던 그 어느 날 밤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떠나간 아버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 기나긴 기다림이 지나가던 그 밤에 바람이 천천히 불기 시작합니다. 타르코프스키는 자기의 그 자서전격인 스크래핑 더 타임, 그러니까 시간의 조각이라는 책에서 바람은 내게서 생명이다, 마치 물이 감정인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꿈꾸는 듯이 화면이 어두워지다가 다시 밤 장면이 되면은 갑자기 그 집에 있는 유리가 쨍하고 깨지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바깥으로 나가 떨어지는데, 그 사이로 새가 파닥파닥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야외로 나갑니다. 그 야외는 마치 백러시아를 보여주듯이 어스름푸름하게 그 달빛이 있어서 마치 아주 그 저녁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밤 같기도 한 그런 그 조명을 보여주는데, 화면은 흑백입니다. 흑백 화면 속에 소리가 먼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은 물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위에서 숲을 잡는데, 저는 그 헐리우드가 아무리 선풍기를 동원해도 이것을 찍을 수 없다고 믿는데, 저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바람하면 떠오르는 장면 중에 아마도 그 해리슨 포드가 나왔었던 목격자라는 위트니스라는 영화 떠올릴 것입니다. 거기서 바람이 부니까 모든 그 들판이 그 물결치듯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마치 저 멀리서 파도가 오는 것처럼 수풀이 넘어져 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수풀이 저쪽에서 넘어져 오다가 카메라 바로 앞까지 바람이 오니,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바로 이것이 기적의 장면인데, 카메라가 바람과 같은 속도로 후진 트래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었던, 그러나 지금은 텅 빈
그 야외 탁자까지 카메라가 오자 스톱을 하니 네. 그 순간 바람이 거길 스치고 지나가니 위에 있던 컵들이 흔들리고 빵 쪼가리가 천천히 굴러 바닥으로 네. 떨어지면서 그 회상 장면이 끝나는데 예. 거기서 그 느리게 부는 바람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이 허비디 시네마의 표현에 의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수히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의 속도를 계속 관찰한 다음에 그 속도를 계속 생각을 해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NG 컷 중에 딱 하나 건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연의 바람을 기다려 그것을 카메라가 슬로우 모션의 속도로,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인 것은 당연히 카메라가 빨리 움직이게 해놓고 나중에 느린 속도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바로 그런 방법으로 촬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 SFX를 능가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네. 세 번째 뽑은 것은 장면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작업 속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라는 제가 이 시간에 소개드렸었던 그 뉴저먼 시네마의 대표적인 감독이었던 이 파스빈더가 찍은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이라는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영화를 찍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은 그 소문난 것처럼 15부작 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의뢰가 들어가서 15부작으로 찍었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방송에서 방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결국 영화관에서 띄엄띄엄 끊어서 상영하는 그런 그야말로 대하장편 영화가 되었는데, 이 15부작 영화를 파스빈더는 14개월 만에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편을 찍는데 그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것만이라면 그렇게 놀랄만 하진 않습니다. 이 14개월간의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을 찍으면서 파스빈더는 이 사이에 두 편의 극영화를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편의 극영화를 찍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이 파스빈더에겐 가장 악몽 같은 기간이었다고 그 스스로서 인터뷰에서 대답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두 명의 남자 애인과 헤어졌고 한 명의 여자 동고 애인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복잡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이 영화를 찍었는지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 터인데, 그와 함께 작업했었던 동료들에 의하면은 그 미하일 바라우스가 이 영화를 촬영했었는데요. 이 촬영 기사는 후일 그 뉴욕에 가서 마틴 스콜시지와 함께 굿펠라스 같은 영화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파스빈더에 대한 증언인즉슨 바로 이때부터 파스빈더가 불면증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빈더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는 잠자기 위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막 영화를 찍어서 피곤하면 잠이 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 영화를 찍었다고 했는데, 본인이야 그렇겠지만은 옆에서 영화 찍는 사람들이랑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잠 못 자고 영화를 찍어야 되는 판국이니, 거기다 파스빈더는 단 한 명의 촬영 기사를 쓴 것으로 유명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밤을 새워야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라우스의 그 체격을 보면은, 혹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혹시 그 독일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가 아닐까 할 정도로 등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파스빈더와 작업하는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파스빈더는 영화를 너무 빨리 찍는 것으로 소문난 바람에 그 한 제작자가 파스빈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파스빈더가 찍는 영화들이 영화제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파스빈더가 만일 한 작품을 정성껏 찍는다면 그 영화가 큰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빈더를 불러서 만일 1년에 한 편만 찍는다고 나와 계약한다면 연출료를 지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이었다면 오케이를 했겠죠. 하지만 파스빈더는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답인즉슨, 아니 그럼 남은 시간에는 뭘 하죠? 그러니 이 감독이 대단하네요. 영화를 찍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네 번째 미스테리는 장릭 고다르가 찍었었던 그 전설적인 영화 내 멋대로 해라입니다. 이 장면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장면, 맨 마지막에 총 맞고 장펄명도 정신없이 뛰어가다 떨어져서 여자가 다가오니 묘한 표정을 지은 다음에 너 정말 더럽구나라고 불어로 중얼거리니 이 미국인 여자 진세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라고 옆에 있었던 형사에게 묻는 그 마지막 장면이 무척 유명한, 그리고 이 장면이 순간적으로 롱테이크라고 착각을 일으켜서 강의 시간에 롱테이크라고 얘기했다가 숱한 강사들이 그 장면을 보여주면 망신당하는 바로 그 장면인데, 이 고다르의 원판 내 멋대로 해라는 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4시간짜리 원판을 찍었었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 중간에 그 진서가 패트리시아가 그 어떤 영화 감독이 온다고 해서 인터뷰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바로 실제 영화 감독인 장피엘 메르비, 이른바 그 프랑스의 필립 누아르 전통을 세웠었던 바로 그 감독인데, 누벨바그 출신들의 모든 감독들은 장피엘 메르비를 그토록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화 스승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 장피엘 메르비고 또 한 사람 로베르트 로셀린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장피엘 메르비에게 4시간짜리를 딱 완성하자마자 고다르는 자랑하고 싶은 생각에 메르비를 모셔다가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화가 끝나자 메르비는 기지개를 켜면서 고다르를 딱 내려다보니 아직 자네 좀 멀었구만. 이 영화는 내가 보기에 절반은 버려도 될 것 같아. 라고 갔다고 합니다. 네. 고다르는 상심한 나머지 있다가 그래도 존경하는 감독님께서 한 얘기니 맞을 거야 하고 그때부터 이 영화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로 그 판으로 재편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재편집 속엔 온갖 그 점프컷과 영화 문법의 상식을 벗어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장피엘 메르비 감독을 모셔다가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자 장피엘 메르비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장피엘 메르비가 깜짝 놀란 이유가 이 영화가 너무 훌륭해서 놀랐다면 별로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었겠죠. 가장 깜짝 놀란 이유는 장피엘 메르비가 가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다르를 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장면들만 골라서 2시간을 편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연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 고다르 자네는 천재든가 아니면 지금 영화를 그만두고 그냥 평론가로 생활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네라고 나갔는데, 어찌되었건 메르비의 예언은 적중한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후 수많은 영화광들은 고다르의 네모테레라의 원판은 정말 어땠을까를 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필름은 난도질되어서 원판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소문의 소문을 거쳐 전해질 뿐인데, 이것과 함께 만일 고다르에 대한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만일 7대 미스테리 중에 한 자리를 더 고다르에게 할애해 줄 수만 있다면 꼭 이것을 넣고 싶다라고 이 평론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다르가 존경하는 감독 중에 그 로베르 브레송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타협하지 않고 영화 찍는 것으로 프랑스에서 유명한 감독인데,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은 영화의 장세니스트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장세니스트 하면 수도승들 중에서 아주 가장 고집세고 그야말로 가장 경건한 수도승들을 얘기하는데, 이 브레송이 영화를 찍을 수 있기만 한다면 고다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제작자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작자가 설마하는 표정으로 만일 당신이 제한된 제작비와 제한된 필름만으로 한 달에 영화 2편을 찍는다면은 그 남은 필름으로 브레송에게 영화를 찍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고다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2편을 어떻게 찍을까 했었는데, 놀랍게도 진짜 한 달에 영화 2편을 찍었는데 그 2편의 영화가 메이드 인 USA라는 영화고, 또 한편은 흔히 우리나라에는 그 영화책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것인데, 그녀에 관해서 알고 있는 2-3가지의 것들입니다. 많이 떠오르시는 제목이죠. 이 영화를 2편을 한 달에 2편을 다 찍었는데, 이 2편의 영화 중에 메이드 인 USA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고, 그녀에 관해 알고 싶은 2-3가지의 것들은 깐느 영화제 특별 초청됐습니다. 이쯤 된다면 한국 영화 관객들은 뭐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영화 못 찍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할 수밖에 없는데, 2편을 찍은 영화 방법이 놀라운 것은 메이드 인 USA와 그녀에 관해 알고 2-3가지의 것들을 보름보름 찍은 것이 아니고, 메이드 인 USA는 오전에 찍고 그녀에 관해 알고 싶은 2-3가지 것들은 오후에 찍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두 작업을 함께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가서는 이 영화 찍고 오후에 가서는 저 영화 찍어가지고 도대체 그 연출부들은 아니 이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라고 고다르한테 계속 확인했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이 2편 영화를 보면 깜짝 놀라는 건 2편 영화가 전혀 딴 영화입니다. 메이드 인 USA는 누아르 스타일의 갱스터 무비, 그러니까 안나 까리나 여자 아내였었죠. 아내였었던 안나 까리나가 그 형사로 나와서 사건을 해결하는 누아르풍의 그 형사 이야기이고, 그녀에 관해 알고 싶은 2-3가지의 것들은 다큐멘터리 풍의 그 매춘에 관한 일종의 영화 SE풍의 영화입니다. 그러니 고다르가 천재라 하더라도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5번째로 뽑은 영화는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란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란이라는 영화는 셰익스피어가 썼었던 그 희곡 리오 왕을 일본 전국 시대에 맞게 재각색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중에서 뽑은 것은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전투 장면입니다. 저는 이 전투 장면을 볼 때마다 저도 이 평자들과 똑같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아버지를 버린 둘째와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려는 막내의 양쪽 군대가 그 전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의 군대는 숲 속에 포진하고 있어서 조총을 들고 둘째 형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둘째 형의 군대는 기병대를 이끌고 돌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깃발과 노란 깃발이 막 하늘을 찌르며 한없이 펼쳐진 녹색 초원 위에 말들이 그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이 그 아주 긴장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푸른 깃발과 붉은 깃발이 교차되자 말들이 돌격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던 그 녹색 초원에 그 기병 군대 말들과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햇빛을 가로막아서 그림자가 지나가는 속도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기다려서 찍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 많은 군대를 과연 기다리게 해놓고 찍었을 것인가? 우연일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놀랄 만큼 기병대의 속도와 그림자의 속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리베라시옹의 영화평을 기고 있었던 세르주 다니엘은 란을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현장에 갔었을 때 자기 생각엔 아키라가 기다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데, 수없이 아키라는 하늘을 보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기다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수치였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 장면을 보고 있느라면 하여튼 스펙타클의 명장면을 만들기 위해 아키라가 기울였었던 그 노력과, 그리고 명장면은 하늘의 운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뽑은 영화는 그 루이스 부뉴엘의 유작이라고 알려진 욕망의 불명료한 대상입니다. 이것은 좀 알쏭달쏭한 미스테리인데요. 이 영화는 한 여자가 낮과 밤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찍었는데, 통상 이런 영화를 찍을 때 한 여자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부뉴엘은 이것을 1인, 그러니까 2인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물론 그렇다면 이제 한 여자는 밤을 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부뉴엘은 이 여자 배우들이 막 느닷없이 나옵니다. 낮에 두 명의 여자가 같이 번갈아 나오기도 하고, 밤에 엉뚱하게 또 그 한 여자가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 혼란스럽냐면은 이 여자가 남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딴 여자 배우가 딱 등장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뭐 그 사람이 맞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옷도 다르고 얼굴도 뭐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딴 사람이 왔군 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그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어리둥절한데 도대체 무슨 원칙을 갖고 이렇게 찍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루이스 부뉴엘의 대답인즉슨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어떤 미학으로 이렇게 찍은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부뉴엘 대답인즉슨 그 여배우가 너무 바빠서 스케줄이 맞지 않아가지고 또 한 여배우로 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정말 부뉴엘이 설마 그러기야 했겠습니까만서도 이 영화에서 영화평론가들은 온갖 영화의 잣대를 갖고 영화 이론으로 이 영화를 재단에 들어가도 그 이유 때문에 이 영화가 해독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영화 평론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화 비디오 탭을 구해서 한 번쯤 각오하고 분석을 해보실 만한 노릇입니다. 만일 분석만 해내신다면은 여러분은 X세대 영화 평론가라고 자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은 미스테리는 여러분들도 몹시 궁금한,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는 셀지오 레오네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셀지오 레오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흡이디 시네마의 분석에 따른다라면, 그러니까 조사에 따른다라면 지금껏 알려져 있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판은 모두 1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1가지요.
그런데 이 11가지 중에서 보통 그 4가지가 일반적으로 네. 잘 알려져 있는 판인데 그 2시간 13분 판짜리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입되어서 구정 프로로 개봉되었었던 Once Upon a Time in America가 바로 이 판입니다. 그 후 3시간 48분짜리 비디오가 우리나라에 출시되었었고 이 영화가 앞에 보았었던 2시간짜리 판과는 전혀 다른 시간 배열로 그러니까 플래시백으로 계속 오가는 앞에 것은 연대기 배열이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딴 영화라고 생각되었었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판과 일본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판으로 4시간 15분짜리 판이 따로 있습니다. 또 칸느 영화제 개봉판으로 알려진 6시간 10분짜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2시간 13분 판짜리는 연대기적 배열 3시간 48분과 4시간 15분짜리 는 플래시백 배열. 근데 4시간 15분짜리 판과 3시간 40분 판은 시간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시퀀스의 상당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노동조합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마피아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다른데 6시간 10분짜리는 다시 연대기 배열인데 셀지오 레오네에게 도대체 원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는 번번이 다른 대답을 해서 영화평론가들을 골탕 먹이곤 했는데 이제 그가 고인이 됐으니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정말 아마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셀지오 레오네 판이라고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예, 정상희 씨 오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요. 영화 속의 미스테리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재미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현재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곡입니다.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 중에서 Stay, 리자 로앱과 나인 스토리스의 노래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 I don't listen hard, don't pay attention to the distance that you're running to anyone, anywhere. I don't understand if you really care. I'm only hearing negative. No, no, no. So I turn the radio on, I turn the radio up, and this woman was singing my song. Lover's in love and the others run away. Lover is crying 'cause the other won't stay. Some of us have really weeping for the other who was dying since the day they were born. Well, this is not that thing that I'm throwing, but I'm thrown. And I thought I'd live forever, but now I'm not so sure. You try to tell me that I'm clever, that won't take me anyhow or anywhere with you. You said that I was naive, I thought that I was strong. Oh, I thought, hey, I can leave, oh, but now I know that I was wrong, 'cause I missed you. Yeah, I miss you. You said you called me 'cause you want me, and one day you let me go. You try to give away a keeper, or keep me 'cause you know you're just so scared.